과거에는 우리 달러 기축 체제니까 뭐 달러로 잘 모으면 됐고 달러로 결제하면 됐고 근데 지금 이게 다 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이런 중립적 자산이 주목을 받는데 그게 금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1.9조 달러예요. 금 자산의 한 50% 정도를 대체한다. 이제 산업용 금 빼고 50만 불에서 120만 불 사이 정도는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은행 계좌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보유할 수 있거든요. 해결책 솔루션이 될 수는 있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기 싫거든요. 적립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제일 어려운 본능 계속 반대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적립 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장기 투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장기 투자냐? 뭐 30년이냐 50년이냐? 이거는 시작도 못 할 텐데. 네. 보통 한 2번의 사이클 정도를 거치는 기간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94,000불을 돌파를 했다가 예. 조금 2,000불 이렇게 밴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10만 달러를 쭉쭉쭉쭉 뚫고 올라갈지 단기적으로 혹은 네네. 좀 조정에 나올 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좀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뭐 가격 변동성이 늘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뭐 조정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네. 조금 무한할 정도로 그것도 전망이냐? 네. 그 정도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결국은 지금 매크로 환경인데 매크로 환경 자체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필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자꾸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당긴 전망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참 줄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오른 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작년 ETF 나오고 나서 ETF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단위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의 유입량을 보면 언제만큼 지금 많이 올라갔냐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요. 네. 그때가 최고치 찍었거든요.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최근 2월 달부터 2월 달이 어떤 달이었나요? 관세 정쟁이 스타트되는 불확실성이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계속 순유출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사겠지만 그냥 비트코인 하나의 대체 자산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기본의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또 비트코인은 또 자산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약간 잠시 대기 상태에 가잖아요. 일단 지켜보자. 네. 현금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이 현물 ETF가 순 유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살아나서 아마 좀 반등 모습 보인 것 같고요. 이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지금 이제 어떤 일련의 정책들, 그러니까 네. 보호무역이나 관세나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작년에 진짜 이 키워드 많이 썼었는데 그죠? 네. 글로벌 질서가 이미 바뀌어 나가고 있다. 세계 질서가. 이런 환경에서 이 글로벌의 중립자산. 네. 요즘 많이 표현하는 중립자산. 그리고 또 하나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는 중립자산. 그게 뭔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금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금 수요의 일부가 비트코인 넘어왔다고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 앞으로의 좀 이제 이 세계 질서상에서는 계속 중요해지는 성격이 있다 보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자산을 좀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노업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비트코인이 한 1년 반, 한 2년 전부터 네. 이거 뭐 사이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결국 그냥 나스닥 따라가는 것 같다. 네. 나스닥 오르면 오르고 네. 나스닥 떨어지면 떨어지고 실제로 몇 달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한 2월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미국의 주식은 좋지가 않은데 금이랑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위험 자산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가치 저장 수단의 중립 자산이라고 시장이 뭐 인정을 하는 건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요. 비트코인이 진짜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코에 든 코걸이, 귀에 든 귀걸이.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자산이죠. 과거에 이런 성격의 자산이 없었거든요. 비트코인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도 그 어떤 조건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니까 주식시장, 기술주, 나스닥과 동조하는 경향이 커요. 코로나 같은 이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위기가 오면 네. 주식시장이 돈이 더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 자산.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했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디지털 금이라고 이 자산을 부르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립 자산. 여기서 중립 자산이라는 특징이 이게 뭐냐면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자산이에요. 특정 종속받지 않는 자산. 과거에는 우리가 뭐 그냥 이 달러 기축 체제니까 뭐 달러로 잘 모으면 됐고 달러로 결제하면 됐고 뭐 달러로 번 것들을 미 국채를 사면 됐고 그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 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이런 중립적 자산이 주목을 받는데 그게 금이고 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은 이제 주식시장과 같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금과 좀 비슷한 형태로 좀 간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은, 교수님 머리 아프고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코인도 계속 오른다는 얘기,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지금 금값은 굉장히 상승세인데, 비트코인도 가격이 상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상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한정된 발행량이 있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라서 네.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그걸로 측정하는 이 자산은 당연히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어제인가 아크인베스트 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맨날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놔요. 네. 이번에 또 업데이트된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저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예측을 좀 빌어서 보면 거기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으니까 2030년도까지 네. 케이스로 나눴어요. 이제 베어리시 할 때, 되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그냥 중간 정도 될 때, 그리고 아주 불리시 할 때, 시장이 그냥 강세장, 좋을 때, 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203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기관 자금의 수요, 뭐 국가에서 미국이 뭐 비축한다고 하는 것처럼 국가 중앙은행의 수요, 그리고 뭐 개인의 수요, 그리고 요즘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그렇게 사 모읍니다. 상장사들. 네. 상장사들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의 수요 기반으로 해서 가격 예측을 한 게 2030년도까지 이 베어리시한 상황에서는 50만 불 예측합니다. 50만 불. 그리고 약간 중립적 상황, 기본 상황으로는 120만 불. 이거 뭐 예측하고요. 그리고 불리시한 아주 네.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았다. 그럼 240만 불 예측합니다. 와. 이게 그럼 연평균 성장률, 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이 베어리시한 상황에서는 약세장,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에서도 32%, 네. 중립 케이스에서도 53%, 아주 시장이 이제 불리시 황소장으로 갔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 72%를 예측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찍어주니까 흥미로우니까 네. 한번 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네.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고 이런 환경에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니까 시장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죠. 정부는. 위축을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시장에 돈을 푼 이 자산이 원래는 다시 기업에 흘러 들어가고 기업이 다시 이제 좀 성장하고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푼 돈이 다시 기업에 투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와 같은 이제 자유무역 상황에서의 또 국경을 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산들이 오히려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면서 이런 중립 형태 자산이 좀 오히려 몰리는 경향이 사실 있어서 그런 면도 이제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가격적으로는 아크 인베스트가 잘 찍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희망상. 네. 교수님 가격이 중립 시나리오로 갔을 때 2030년까지 18억이고 120만 달러 이제 계산해 봤거든요. 네. 잘 안 올랐을 때 7억 5천. 네. 그 다음에 잘 올랐을 때는 36억이에요. 든 분들에 따라 약장사 거의 수준 아니냐. 너무 36억 말이 되냐 비트코인 하나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교수님 생각엔 그래도 너무 무리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 네. 어떤 금이라는 자산의 시총을 대체한다. 100%를 대체한다. 네. 근데 금이 이제 19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금에는 산업용 금도 있으니까 산업용 금을 빼면은 산업용 금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7에서 8% 정도. 작년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 그럼 이제 빼고 이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1.9조 달러예요. 10배 정도가 갈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는 거죠. 금 자산을 대체하는 걸로 가면. 금 자산의 한 50% 정도를 대체한다. 금 이제 산업용 금 빼고 그러면 여기 한 이제 그 베어 케이스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기본 수준에서 저렇게 되는 것 같다. 금자산 대체하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30년도면 우리가 반감기 케이스대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들이 한 번씩 크게 요동을 쳤잖아요. 네. 지금 2025년도고 2028년도에 네. 반감기 한 번 있겠죠. 네. 그리고 2032년도에 한 번 있겠네요. 네. 그럼 반감기를 한 번 지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시장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좀 이 불마켓 케이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좀 생각이 들고 이 베어 케이스에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 정도 50만 불에서 120만 불 사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과거에 성장해온 그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네.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서두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달러 패권,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 땡스가 비트코인이란 책을 교수님이 인상 깊게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이 책이 그 타락한 돈 뭐 이런 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책인가요 이거? 그 지미송이라고 하는 우리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치를 잘 설파한 그리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외국 분이신 거예요? 네, 맞죠. 그 아실 텐데 거기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시고 한국 컨퍼런스도 많이 나오시고 지미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초기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어떤 비트코인 철학들 많이 전파하신 분들이 이 공조에 참여하셨고 네. 그리고 이 책은 좀 독특한 게 그 또 목사님도 참여하셨고 이거를 좀 신앙의 관점에서도 푼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약간 타락한 돈으로 조금 비유를 하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그런 타락한 돈을 돈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돈, 건강한 돈, 우리가 보통 경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돈으로 조금 얘기를 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적으로 푼 것도 좀 흥미롭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 없이 잘 보여지긴 했는데 굳이 신앙적인 관점을 떼놓더라도 현재 돈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패를 낳는 구조라는 거예요. 부패 구조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폐 인쇄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인쇄기 있잖아요. 네. 그 인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뭐 대통령, 연준 의장, 뭐 한국은행장 뭐 이런 분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정치인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학교를 짓는다 그러고 도로를 깔아준다 그러고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시킨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의도인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써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같이 한쪽에서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세금 거두면은 저희 정권 바뀌죠. 그러니까 표를 못 얻는 네. 싫어하는 인기 없죠. 행동이니까 그들한테 더 쉬운 행동은 뭐냐면 돈을 화폐인 세계로 더 발행해서 그 비용을 새로운 돈을 쉽게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 싫어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새롭게 돈을 찍어내는 결정은 오히려 더 쉬우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는 금본위제가 이제 1971년도에 끊긴 뒤부터 우리의 돈을 금이 담보해주지 않으니까 돈을 새롭게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금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정치적 결정이 있으면 발행하는 거죠. 네. 이게 더 쉬운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더 그냥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돈이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시장에. 네. 그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이 낳는 약간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발행이 돼서 화폐 인식을 많이 찍어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학교도 지어주고 뭐 도로도 깔고 하면 좋잖아요. 네.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네. 우리 삶이 좋아지고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 표현을 했는데 캔틀런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캔틀런 효과요. 예. 이 책에서는 번역으로는 캉티용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프랑스 말인가 보다. 네, 캉티용 효과, 뭐 캔틀런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신규로 발행했을 때 네.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냐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부터 가까운 쪽부터 먼저 부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유하기 쉽게 미 연준이 이제 돈을 새롭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네. 새롭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보는 이익을 얻는 집단은 월스트리트. 또 맨하탄 부동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뭐 좀 넘어가면 뭐 유럽의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일본의 주식시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넘어가면 저 끝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 혜택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네.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네. 뭐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고 뭐 미국 나스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 혜택을 봐요. 어떻게? 급여가 좀 오를 거거든요. 월급이 조금 오른다. 조금 오르는 거거든요. 이 순서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캔틀런 효과가. 중간에 돈을 발행을 하면.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 월급이 안 오르서 힘들다 하다가 이제 거의 죽을 때쯤 내 월급 조금 올랐어요. 그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 결정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데 풀린 효과의 이제 부정적인 단면은 빈부격차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게 축적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3세계 국가들이나 네.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아까 월스트리트도 빨리 이제 자산 가격이 반영되니까 미국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면 네. 또 미국 맨하탄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같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이미 이제 한 20% 넘어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은행 계좌가 없죠. 이거 아까 이따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만 보더라도 이제 인구 1.8억 명의 은행 계좌 3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죠. 은행 계좌가 있으니까 우리가 토스도 쓰고 카카오페이도 쓰고 모든 금융활동을 하는데 은행 계좌조차 들고 있지 않은 나라들,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은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은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또 사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글로벌 돈이 불어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고 이런 이제 단점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완전 생소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많이 얘기한 얘기죠 중에도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는 것들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 국가로서 이제 통화 발행을 많이 하는 아주 강점을 가졌지만 그렇게 해서 부를 일군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자산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궜지만
대다수의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 부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점점 더 힘든 삶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네. 또 같은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사회에서 이 법정화폐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좀 문제라고 좀 이 책을 좀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캔틀런 효과라는 표현도 있고 부패한 돈, 그다음에 뭐 화폐 인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자 도구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옆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제 표현으로는 비트코인이 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자산이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니까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정된 발행량, 금과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산을 누구나 쉽게 못 가지면, 이 자산 역시도 뭐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다면, 네. 이 자산마저도 어떤 국가가 허락해줘야지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일부만 소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자산은 재밌는 게 이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면 개인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이 자산을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누구도 아까 비유를 했던 나이지리아에 있는 은행 계좌 갖고 있지 않는 나머지 1억 명의 사람들도 네. 비트코인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의 공통 자산이니까 네.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의 뭐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업비트 가서 막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이게 또 신뢰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면 네. 교환의 기능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비트코인 특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뭐 타락한 돈을 구원한다, 약간 종교적 느낌이 들어가 있던 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은행 이런 저개발 국가 사람들도 기존에는 그냥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때려맞고 정말 몽으로 그냥 다 때려맞고, 네, 뭐 방법이 없었는데 은행을 안 거쳐도 되니까 네. 소유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국 통화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자국 통화조차도 얼마나 구매력 하락이나 통화 가치 절하가 많이 돼요. 그 자국 통화를 운영하는 국가 엘리트들이 잘못된 통화 정책 몇 번 한번 하게 되면 자국 통화 자체가 훅훅 그냥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 그 큰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도 보면 뭐 재작년에 인플레이션 200%, 1년에 200%. 뭐 그거 말도 안 되게 높은 뭐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 구매력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집 한 채 하나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네. 열심히 살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국가들은 돈을 모아도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니까. 그쵸. 내가 겨우 천만 원 모았더니 집값 10억. 네, 맞아요. 2천만 원 모았더니 막 30억. 그렇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면 현재를 살죠. 현재를 즐기죠. 현재를 즐기고 뭐 타락하기도 하고 현재 다 때려 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기보다는 현재 먹고 해. 지금 그래. 나 또 봐야 뭐해. 모아봐야 뭐해. 어차피 떨어지니까 지금 잘 써버리자. 다 써버리자. 그렇게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꼭 통화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남미 쪽에 가면 뭐 이런 주요 산업 시설이 없거나 뭐 취직할 데도 없고 일자리 없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타락기를 빠지죠.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약 중개, 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린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기 힘든 좀 환경이 되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약간 부패한 돈의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근데 그들이 어딘가에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네.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교수님. 야, 남미나 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 사고 막 직업 가지려고 안 하고 막 마약하고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잘 알려진 국가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잖아요. 예. 엘살바도르가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고 이제 선포한 국가이기도 한데 그 나라의 상황은 전 세계에서 살인율 1위 국가, 범죄율 1위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들 보면 진짜 거기서 이제 남미에서 최대 교도소를 지어가지고 예. 그 갱단들을 다 집어넣고 이런 영상들을 보여서 와, 이 나라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갱단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됐을 수 있죠. 그 나라에 뭐 쓸만한 일자리도 없었을 거고 어떤 이런 뭐 저축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약 중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쭉 만연이 된 것도 사실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비트코인 때문은 아니지만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진짜요? 세계 최악에서. 네, 최악에서. 물론 첫 번째는 네. 안 좋은 것들을 일단 해야 되니까 네. 그 아마 수만 명 정도의 갱단을 그 대형 교도소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최신식 교도소를 지었거든요. 네. 정말 그 탈옥 못하는 엄청난 교도소. 그 최근에 보니까 하여튼 갱단을 집어넣고 네.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등등을 해서 좀 좋아졌고 그 교도소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아웃소싱을 하던데요. 맞아요. 보였어요? 트럼프가 범죄자들 걸로 보내고 돈 주겠다고. 그래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인데 비즈니스만 정말 대단하다. 야, 그러면 교수님 진짜 그렇게 범죄자들도 당연히 개혁이 같이 됐겠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네. 나도 은행 안 가도 할 수 있네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삶의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엘살바도르가 2021년도에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나름의 시간이 좀 흘러서 측정 지표 스스로 그냥 네. 엘살바도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것 좀 그건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그런 이제 치안율이나 줄어들고 뭔가 그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뭔가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이런 갱단 이런 비율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과는 거뒀는데 네.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교환 수단으로 많이 쓰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변동성도 좀 있고 네. 이런 교환 수단을 쓸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덜 따라와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자체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그런 안 좋은 이제 갱단들을 한 번에 척결한 것도 첫 번째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엘살바도르는 공교육에서 네. 비트코인 교육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보통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기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엘살바도르 여러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탄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3, 4년 지났네요. 한지가.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책은 타락한 돈 혹은 이런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서민을 구원하는 돈이 비트코인이라고 본 책인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이제 이게 돼 있던데 제가 책 쓴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이걸 뭔가 이 돈 구원한 돈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잘 모르겠네. 넘어갔나? 근데 이제 뭔가 하나의 해결책, 솔루션, 솔루션이 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좋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반감기 뒤에 6개월 뒤부터 폭등하는 그런 특유의 사이클보다는 결국엔 유동성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특히 금과의 연동성, 유동성 확장, 저금리 따라 가격 오르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 두 가지 지표에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반감기 사이클? 네. 높았어요, 실제로. 반감기가 특정 시점에 있고, 그거의 기간에 따라서 뭐 오르고 떨어지고 사이클이 되게 높았고, 또 하나가 가장 높았던 상관성이 유동성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했는데, 근데 사이클 관점에서는, 사이클 아직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죠. 깨진 건 아니다, 아직. 깨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특정 자산의 가격을 이렇게 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때, 반감기 사이클만 가지고, 저걸 하기에는 너무 도박 같긴 해요. 물론 지난 3번의 반감기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게 뭔가 마법처럼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떨어지고가 사람의 심리상에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과거에는 왜 좀 더 영향이 있었냐면, 반감기가 결국 뭐예요? 공급량이잖아요. 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하나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자라고 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근데 과거에는 공급량이 훨씬 더 컸었으니까.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컸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감기조차도 뭔가 하나의 메인 어떤 변화의 좀 지표,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이드 지표, 보조 지표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은 저는 계속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긴 해요. 이 자산의 두루는. 이게 유동성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함수? 네. 유동성의 바로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 한정된 어떤 자산이라건 2100만 개. 정말 금보다도 더 희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이 연간 2% 정도. 생산량이요? 네,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 지금 1%대거든요. 네. 또, 이제 다음 반감기 2028년도 뒤에는 이제 0.5%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이제 결국은 이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술품도 그런 거잖아요. 네, 완전 희소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반감기 시즌은 이번에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기는 됐는데 유동성이 생각만큼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만큼 안 늘어난다거나 네. 그러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냐가 비트코인 가격 오른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유동성은 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마치 유동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처럼 보였는데 네. 결국 유동성이 하반기 때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예. 지금도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커질 것 같다. 지금 이제 환경들이 그런 거잖아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왜? 관세 때문에. 맞아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 이외 국가들은 이미 그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또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돈을 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M2, 글로벌 전체 통화량을 보면 지금 이미 많이 증가하고 증가 추세에 이미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럼 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계속 푸시를 해서 금리를 좀 낮추도록 또는 이런 이제 푸시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쉽게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안 내려가서 연준의 또 다른 목표인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잡혀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면 연준 또 이제 금리 인하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런 시기들이 좀 맞물리는 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정도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 해인 올해 하반기에 요 사이클이 조금 밀려서 그때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유동성 확장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게 좀 아직은 이게 합쳐져서 유효한 상태이네요. 비트코인 사이클이. 맞아요. 이게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그 시점인 거지. 네. 비트코인 사이클이 그 시점이라서 유동성이 느는 건 아니죠. 느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 또 이제 그냥 비트코인 사이클 가지고 며칠 뒤면 오른다 이렇게 너무 이거는 그냥 듣더라도
뭔가 논리적 비약이 되게 많이 있긴 하잖아요. 아, 부동산 3년 동안 올라가니까 3년 동안 360일 동안 오를 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쵸. 저도 약간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 비약이 좀 있어요. 왜 참고지표지 너무 맹신은 좀 그렇다. 근데 유동성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이제 반감기가 그래도 논리적 비약이 좀 덜했던 게. 네. 결국 이런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공급은 결국 채굴자들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건데 네.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채굴한 것들을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떤 매도 압박이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이제 가격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고 이런 이제 흐름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미 채굴자들이 완전 대형 자본으로 바뀌어서 나스닥 상장사들이 다 저거고 채굴자들도 이제 그 하락장에 좀 떨어졌다고 이걸 비트코인 막 내다 파는 결정들을 손쉽게 잘 안 해요. 좀 버티면 또 오르고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자본들을 또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때 굳이 팔지 않더라도. 빌려서 버티면 되니까. 빌려서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환경이 좀 바뀐 게 있다 보니까 좀 과거랑 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12월 말, 1월 사이 혹은 늦어도 2월 초까지 좀 이렇게 불장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안 왔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과거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이거 분할식 적립 매수하시는 비트 세이빙을 이용하셔서 네네네네. DCA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별 상관없다. 맞아요. 네. 한 방에 자꾸 사고 팔려니까 그런 거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24년부터 비트 세이빙 DCA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괜찮으신 편인가요? 저희 안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레터를 보내면서 네. 그 수익률을 지난 1년 기준으로 보니까 저는 이게 적립식 투자는요. 네. 비트코인 투자는요. 다시 얘기하면 네. 또는 적립식 투자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하면 물론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한 3년 정도를 보고 하면 그래도 아주 나이스한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고 그 정도 힘이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또는 그 4년이라는 기간에 보통 하락과 상승장들이 보통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은 보통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적립 투자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시작했는데 하락장 들어가 있으면 수익 마이너스지. 근데 시작했는데 그다음 오르면은 좀 플러스인 거죠. 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뒤에 항상 수익률 플러스 1리는 없다. 다만 하락을 하면 이 1년 뒤에 이제 한 번에 안 샀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 사는 거니까요. 네. 하락장 더 많은 수량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핵심 장점이고 그 시간을 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하다 보면 다시 가격이 회복을 하거나 더 상승을 하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물어보셨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지난 1년 정도의 수익률이 어땠냐 적립식 투자를 하면 보니까 이제 27% 정도 수익이 났네요. 수익이 났군요, 그래도. 27%. 지난 1년, 딱 1년 정도 보면. 그리고 27%면 은행 이자 지금 3%, 4%. 좋죠. 네. 그리고 그냥 별다른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꾸준히 그냥 자동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그 신경을 안 쓰고 하락을 하면 오히려 이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좀 이렇게 돋는 것도 좀 있죠.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치.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니까 수량을.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금액을 매일 사주게 하는 특징이 있는 저금통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시장이 그래도 좀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들을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중기적인 시점에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매도 구간에서는 좀 더 사면 좋잖아요. 네. 또 과매수 구간, 좀 과열이 돼 있을 때는 좀 덜 사면 좋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저금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 저금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스마트 저금통으로 한 수치를 보니까 이제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이제 30% 넘었어요. 3% 더, 은행 이자만큼 더 받아가네요. 네, 1년밖에 안 돼서 크게 이제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건 2년 정도 하게 되면, 그냥 일반 적립식 구매를 하면 매일 구매 98% 수익률인데요. 와, 2년에. 스마트 저금통으로 하면 120%니까. 와, 성과 개선율로 하면 벌써 한 3, 40% 정도 돼요. 야,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다양한 이제 적립식 투자를 기반으로 하되 네.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물타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타기 보통 떨어졌을 때 막 돈 그죠? 딱 그거예요. 네. 하락 추세가 있을 때만 사주는 거예요. 아 올라갈 땐 안 사고 하락 신호가 있을 때만. 아. 하락 추세를 탔을 때만 그때만 사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구매 횟수가 좀 적어요. 한 평균 한 8번, 6번 띄엄띄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로 만약에 하면 1년 동안 했을 때 한 36%가 났어요. 네. 스마트 정도 더 높네요. 일반 적립식 구매는 27%인데 네. 물타기로 하면 36%. 와, 좋은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객들이 네. 응용을 자꾸 해요. 더 많이. 두 개를 섞어요. 스마트 저금통과 물타기. 반반. 그러니까 이제 그쵸. 시장이 하락을 중기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비중을 사거든요. 네. 스마트 저금통은. 근데 그거가 이제 물타기 하락 추세 있을 때만 그걸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이제 39%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요, 뭐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저희 철학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철학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이미 중요한 자산이고 미래 빅딩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미 알고 비트코인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까? 그냥 투자하면 맨날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때리면 또 팔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샀다가 하다가 수익 못 보거나 손실 보잖아요. 그나마 비트코인 투자하면 괜찮은데 또 이거 또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서 알트코인 또 사다 보면 이제 거의 7, 80%, 90% 막 손해 보기도 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결국 고민해보니 결국 꾸준함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냐. 꾸준히 하려면 좀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되고. 네. 맨날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들어가서 그 시간도 맞춰서 어떻게 사 그거를. 그럼요. 맞아요. 어떤 분은 뭐 맨날 한국 시간으로 아침인가 뭐 그때가 가격이 뭐 싸다는 분도 있고 그때가 비싸다는 분도 있고. 그럼 그 얘기들은 그 시간에 사야지 조금이라도 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언제 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서비스 만들기 전에 이미 다 했죠. 네.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사람의 본능과 좀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떨어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네. 떨어질 때 사기 싫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사고 있으면 다음날 올라. 맞아요. 내일 가격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니까 사잖아요, 그때. 그때부터 불안 사. 또 떨어져. 그러면 진짜 짜증난다. 내 얘기인데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제일 어려운 본능 계속 반대되게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떨어졌을 때 사실 더 많이 사면 좋은데 네. 그건 결정이 더 어렵죠. 오를 때 더 많이 사고 싶은 저것도 있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잘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립식 투자다. 그건 꾸준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거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 자동화도 좀 똑똑하게 하면 좋으니까 좀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락 신호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연구만 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은 보는 거죠. 이게 트레이더들은 거래소 이용하면 네. 돈 벌 수도 있어요. 크게 망하긴 하는데 가끔씩 네.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비트코인 차트만 띄워놓고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본업이 다 있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금액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또는 이제 저축의 금액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이런 이제 적립식 투자 형태로 하는 게 여러 면에서 건강하고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교수님 그거 옛날 얘기 아니고 옛날 쌀 때 많이 올랐으니까 그 수익률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제가 한 2030년까지 5년 이렇게 따박따박 적립식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4년 안에 고점도 갔다가 하락장도 갔다가 그리고 또 4년 단위에서는 그 다음 어너더 레벨에 또 가격으로 또 올라가 있긴 하죠. 네. 이렇게 올라가 있긴 하죠. 물어보신 것처럼 그냥 5년 뒤에 적립식 구매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까? 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5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적립 투자를 하면 그런 전망보다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하면 2년이 예측이 좀 된다 그러죠. 2년 정도 과거에 저희가 비트코인 탄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랜덤으로 매일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시작 날짜를 매일 해볼 수 있죠. 매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날짜 수가
한 6, 7천일 나오거든요. 그걸 다 랜덤으로 해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랜덤을 시작한다. 네. 언제 시작을 하든 한 2년 정도 지나면 네.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80% 정도는 거의 수익률이 한 50% 이상 넘어갔었어요. 2년에 50%. 저희 그 데이터 다 돌려봤거든요. 네. 오늘 그 데이터 안 들고 와가지고 간번만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네. 거의 다 수익 전환이고 한 2배 정도 수익률 전환이 거의 90%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게 제일 꼭지점에 사가지고 2년 돌리면 아직 수익 50%까지 못 갈 수 있지만 한 3년쯤 되면 이제 거의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다 2배 정도 됐다. 그냥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이사님 생각하는 시기를 한번 가늠해 볼게요. 2017년도 12월. 네. 고점이잖아요. 고점이죠. 이때 투자하는 게 그냥 그 당시에서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잖아요. 제일 비싸게 사는 거죠. 제일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때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그냥 적립 투자를 시작했다. 네. 라고 가정을 해보면 2018년도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요. 네. 그러면은 2018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80% 하락했거든요. 적립 투자를 하면은 한 50% 하락을 해요.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두면 좋아요. 적립 투자를 하더라도 1년 정도 기간에는 한 40에서 50%는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래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라는 거였고요. 네. 최악의 상황일 때. 네. 그리고 이제 19년도 회복을 하고 2020년도 12월이 되면 네. 2020년도 11월이 되면 원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에 한 방에 사는 분들 이때 이제 원금이 된 거고요. 네. 이때 적립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때 이제 수익이 이제 2배가 넘죠. 2배가 돼요? 1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70%. 2.5배 정도 돼요. 쌀 때 계속 샀으니까. 계속 자동으로 사주니까. 그리고 2021년도 11월 달이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산 케이스잖아요. 가장 안 좋은 타이밍. 네. 2021년도 11월 달에 진짜 재수없게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때 한 번에 그냥 샀으면, 네. 원금이 되려면 2024년도 작년 2월이 돼야 돼요. 아유, 힘들다.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짜 막, 마이너스 70% 보고 막, 와, 진짜 버티고, 그래도 비트코인 간다니까 유튜브 보면서 참고 하면 작년 2월 오잖아요. 네. 이게 원금이에요. 네. 힘들게. 근데 보통 이때 다 팔긴 해요, 원금에. 맞아요. 모든 자산. 이거라도 건지자. 네, 이거라도 건지자. 근데 보통 그 뒤에 많이 오르니까. 이거는 어떤 자산이 비슷한 패턴이긴 해요. 네. 근데 만약 이때 비트코인 적립 투자로 그냥 꾸준히 했었으면은, 이때는 170% 정도? 2.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안 좋은 시기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안 좋은 시기가 아닐 때 랜덤 하도 되잖아요. 네. 만약에 뭐, 2022년도 하반기에 시작할 수도 있고, 네. 2023년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뒤에도 2배 가기도 하고 수익률 많이 나기도 하죠. 와. 그래서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예전 적립 투자를 한 번씩 해봤어. 네. 손해 본 기억이 많은 거야. 왜 손해 봤냐면 옛날 우리 적립식 펀드도 있었잖아요. 네. 안 좋은 자산을 이렇게 하면 이거 쥐약이에요. 오랫동안 했는데 네. 얘가 우상향하지 않고 계속 우하향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럼 돈만 계속 물타기 되고 이 수익률이 회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자발트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좋긴 좋은데 네. 이걸 아무 자산에나 적용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적립 투자가 중요하다.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이 왜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냐라고 들어가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네. 장기 우상향 하는 자산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다. 희소성. 특징 중 수요 중요하죠. 네. 근데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공급되는 자산은 오를 수가 없죠. 저 물값 되게 싸요. 콜라보다 싸요, 물이. 홍수가 싸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갖고 싶어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 인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찍어내니까 공급이 거의 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무한대로 나오니까요. 그쵸. 달러의 개당 가치는 지난 이제 50년간에 한 99% 정도 하락했거든요. 구매력 자체는. 네.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립 투자는 장기 투자라는데 너무 좋고 그러려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한 3년 정도의 힘이 있는 돈이면 그래도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고 이 장기 투자라고 할 때 보통
가장 이상적인 기간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보통 그럼 장기 투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장기 투자냐? 네. 뭐 30년이냐 50년이냐 이거는 시작도 못할 텐데 네. 보통 한 2번의 사이클 정도를 거치는 기간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2번의 사이클.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은 보통 한 사이클이 얼마인가요? 부동산 한 10년 되죠? 그쵸. 그럼 부동산 20년 정도 투자하면 아주 좋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 20년 들고 있는 분들은 다 부자예요. 그쵸. 설성 외곽 같은데 뭐 은평구 이런 데도. 맞죠. 주식은 그거보다 좀 짧죠. 네. 주식은 7, 8년 되나요? 한 그럼- 15년 정도? 네. 장기 투자 아주 좋아요. 그 정도 기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럼 장기 투자가 어느 정도냐? 네. 비트코인 한 사이클이 4년이니까요. 네. 8년 정도. 짧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력적인 자산이긴 하죠. 다소 좀 실패를 하더라도 극복할 수도 있고, 네. 빠르게 반성을 해서 이제 좀 바꾸고 하면. 그래서 적립 투자도 이렇게 2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딱 하면, 수익률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 번의 사이클하고 다시 보통 또 하락을 하잖아요. 네. 요 시점 또 일시적으로는 좀 안 좋은 수익률이 좀 저조해 보이는 있는데 다시 그 다음 사이클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이클 정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매도를 하거나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럼 교수님 핵심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여유자금 1억 정도가 있는데 비트코인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첫 번째 한 방에 지금 산다. 두 번째 DCA 한다인데 적립으로 산다고 하면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 돼? 1억을 뭐 5천 사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3년 동안 나눌지 궁금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주변에 얘기 드리고 저도 그렇게 보통 하는데 네. 그냥 매월 월급을 받아서 매월 돈이 생기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죠. 어차피 생긴 돈만큼은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1억이라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3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살 거냐. 그건 좀 그렇지. 그건 좀 이제 뭔가 기회를 놓치는 네.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중간 버전이 되게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건데 일시 구매를 먼저 하는 금액 네. 일부 두고요. 나머지를 적립식 구매를 하는 게 좋고 그럼 일시 구매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라고 좀 될 텐데 이게 이제 일시 구매를 저는 완전 지금 하락장이면요. 일시 구매를 최대한 50% 정도를 먼저 하고 네. 나머지를 적립식 구매로 이렇게 돌리면 적립식 구매는 한 이제 2년에 3년 정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누면 된 것 같아요. 매일. 네. 2, 3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매월 뭐 하루 10만 원씩 구매하면은 1년이면 3,650만 원 사잖아요. 네. 2년이면 7천만 원 정도 사는 거니까. 네. 적어도 2년? 완전 안전하게 하려면 3년 정도 나눠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매일 지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일시 사는 금액을 50% 정도로 사거나 또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면 30%, 그다음에 이제 10% 정도인데 완전 지금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고점 판단이 쉽지 않은데 그 고점 판단은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보면 좋아요. 네. 뭐 MVRB 지표나 우리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이 되면 최대한 일시 구매 금액을 좀 줄이고 다 DC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고점이 있는 지점이라 보기 힘든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그냥 강세장이 중간이에요. 강세장이 중간. 그래서 이때는 저는 한 30% 정도를 일시 구매를 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이제 1억 기준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한 7천만 원이 남네요. 네. 그죠? 3천만 원. 3천원 지금 사고. 네, 7천만 원 남잖아요. 7천만 원을 2년 정도 나눠 산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씩 사겠네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쭉 하게 되면 좀 좋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수익률이 몇 프로씩 도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저희 저금통이란 걸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네. 한 개 저금통은 그렇게 꾸준히 사는 거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 저금통은 한 수익률 이제 30%나 50%가 됐을 때 네. 아예 그냥 현금화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1화는 한 일시 구매 한 30%에 나머지 2년 동안 한 10만씩 나눠서 하는 방법. 2화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 한 30% 될 때마다 매도를 하는 금액을 또 설정해 두는 거죠. 30% 또는 50%. 야, 이거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고요. 수익률도 꽤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우리가 시장을 단원에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좋은 것 같다 갑자기
6만 불까지 빠질 수도 있죠. 아니 올해 1월에 12만 불, 13만 불 갈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죠. 그러다가 거의 7만 불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두려웠던 시기가 불과 한 달 전이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게 자산이에요. 딱 여기서 한 3일만 바로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분위기 싹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난리 나요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DCA를 하면서 이래도 대응할 수 있고 저래도 대응할 수 있고 이 전략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수님 요 전략을 가면 내가 현금을 70%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10만 원씩 쓰지만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이 세게 와서 뭐 미중이 정말 뭐 대만 전쟁 났다. 막 이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폭락했다. 대폭락. 그럼 그러면 나는 되게 좋은 거네요. 현금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때 좀 더 사면 되죠. 아,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더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현금을 일부를 보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것도 막 비트코인이 되게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저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늘 그때 사면 물리더라. 저는 사면 맨날 떨어져요. 나중에 더 오르긴 하는데 항상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 전문가. 맞아요. 제가 부동산은 쌀 때 되게 잘 사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사면 단기 고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전제하는 게 되게 마음 편하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한번 참는 거죠. 근데 DCA가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걸 벌써 저도 2017년도에 투자를 그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해서 그 다음에 거의 한 90% 하락, 80% 하락 맞이했잖아요. 알트코인 다 99%였고. 네. 그러면서 이 자산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나라는 큰 교훈을 느끼고 2019년도부터 적립 투자를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서 너무 이게 좋아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들을 보면 그래도 살아남고 오랫동안 일정 수익률을 보고 하는 방법이 이게 진짜 좋구나. 욕심은 조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비트코인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